답답한 정치 뉴스. 심쿵하게 파헤쳐드립니다. 한시적 정치 예능 불타는 감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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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세팅이 바뀌었네요. 좋네요. 훨씬. 아주 좋네요. 뭔가 이 중후한 맛이. 고품격. 네,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면은 선거일이고 오늘은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녹화니까 판세 분석 해보겠습니다. 판세 분석. 근데 뭐 지금 신문이나 방송에 많이 나오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한겨레 20일 만에 독특한 방식으로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 호언장담 하셨죠. 우리는 그런 여론조사 같은 거 하지 않는다. 더 확실한 데이터로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분석했는지. 그러니까 우선 여론조사에 대해서 제가 그때 이야기했지만 여론조사의 몇 가지 문제점이 우선 샘플링 기법인데 이게 샘플링이 정확치 않다.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그다음에 여론조사 기관마다 서로 다 기준이 다르다. 결정적으로는 이걸 여론조사 자체를 보도하게 되면 다수당 혹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이 다수당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투표를 오히려 포기하게 만드는 반작용도 일어난다. 친묵의 나선 이론처럼 점점점 그 여론을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여론이 축소되는 영향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론조사는 투표하기 전에 의중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투표를 이미 다 해왔단 말이죠. 네. 놀랍게도 한국에 그동안 어떤 데이터가 없었느냐 하면 그동안 쭉 투표를 해왔는데 그 투표 결과를 종합해서 분석한 경우는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한겨레 21이 데이터 분석 기관 빅토리랩하고 함께 수도권 122개 이번에 선거구를 동 단위로, 동 단위로 1126개의 행정동면 단위로 다 쪼개어서 지난 7년 동안 전국 단위의 선거, 지방선거 2차례, 대선 한 번, 총선 한 번을 통틀어서 어떤 식으로 정당에 투표를 했는지를 이제 분석을 한 거죠. 각 동네별로 어떻게 투표했는지.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그 분석이 이번 총선에서도 맞으려면 기존에 뭐 여권을 지지했던 사람은 이번에도 여권을 지지할 것이다. 야권을 지지했던 사람은 야권을 지지할 것이다. 라는 그 기본 틀을 유지하고 가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그 결정적으로 제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숫자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데이터와 숫자를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들겠지만 굳이 말씀드리면 이래요. 데이터는 건 기본적으로 누적적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도 그렇고 누적된 데이터가 있어야 이게 추세나 그 성향을 분석해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분석을 주로 하는 나라가 미국 같은 나라예요. 미국은 민주당, 공화당 양당 체제가 뚜렷하니까 특히 대선 후보나 대선 때나 총선 때 각 그 주 단위별로 또는 선거구 단위별로 어떤 정당들을 투표했는지를 역사적 추적이 가능한 거죠. 데이터가 누적되어 있으니까.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그러지 못했던 정당 구조였기 때문에 이제 힘들었는데 이번에 한 것은 그래도 최근 한 7년간 그래도 여야 구도가 좀 명징했었으니까 그 선거의 결과를 이제 표를 중심으로 분석을 한 거고 이번에 그게 적용될 거냐? 이제 그거를 이제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트렌드 내지는 성향을 보여주는 건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여론조사를 할 때는 매번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선거구별로 누적적 역사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 지역마다 특정한 정치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불변의 것이냐 하면 그렇진 않고 어떤 변수에 의해서 그게 바뀔 수 있다까지 들여다보려고 하는 게 이 투표 결과에 대한 표심 분석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텐데 하다 보면 용어들이 막 등장하잖아요. 용어 설명을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독자로서 크게 보면은 예를 들어 A라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서 새누리당 계열 그리고 민주당 계열이 7년간 얻은 표가 예를 들어 55대 45면 이 중에 어느 정도는 45 중에 뭐 예를 들어 30은 적극 지지층이고 15는 소극적 지지층이고 뭐 이런 식의 개념들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 정의하게 되는 건지 좀. 단순 산수로 다 생각하시고요. 4개 선거 가운데 평균 득표율을 냅니다. 그 다음에 이 4번 선거 가운데 가장 적게 득표를 얻은 경우가 있겠죠. 아, 예. 예를 들면 평균 득표율은 45이지만 가장 적은 때는 25를 얻었다. 네. 그럼 이 25는 어떤 경우에도 이 정당을 지지하는 적극 지지층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45로부터 25 적극 지지층을 뺀 20은 소극 지지층에 해당됩니다. 이 사람들은 새누리당을 지지하지만 투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 반대 정당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평균 득표를 내고 가장 최저 득표율을 적극 지지층으로 보아서 요 갭만큼을 격차만큼을 소극 지지층으로 놓고 보면 이 중간이 예를 들면 이 두 정당 어디에도 투표를 하지 않거나
아예 그냥 투표를 하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이른바 제3정당 혹은 무투표 등등의 공백 지역으로 부동층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하고 민주당이 뭐 30, 20을 가져간다면 50이 전부 그 부동층 혹은 움직일 수 있는 층으로 보는 건가요? 권한 사람들. 근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게 저 평균치이기 때문에 보면 무소속 또는 제3당을 지지했던 비율이 수도권 선거구의 경우에 0.3% 정도에서부터 최대치가 몇 군데 안 됩니다만 14%, 18% 정도 나와요. 관악구 을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 제3당의 지지표를 보냈던 유권자들이 한 18% 굉장히 높은데 상당수의 지역들은 1%에서 3%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이 이 무소속 제3당에는 진보정당 지지선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한국이 내용적으로 보면 전통적으로 여와 야의 지지로 굉장히 많이 확연히 갈려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부동층이 많다라고 여론조사에서는 잡아내지만 그 여론조사 잡히는 부동층이 실제로 투표행위에 가면 대부분 여 아니면 야를 선택했다는 걸 반증해주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전통적으로 우리가 부동층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동층에 몰려들지만 실제 투표행위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민주당을 소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마음을 못 잡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여론조사에서는 부동층으로 잡히고 이 사람이 투표장에 가면 민주당을 찍게 될 테고 이 사람이 투표장에 안 가면 민주당이 이제 득표율이 낮아지는 거고 새누리당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제 투표행위들이 이루어져 왔다는 걸 이번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번 데이터 분석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부동층이 지금 여론조사 얼마 전에 또 나온 기사를 보면 지금 부동층이 750만 명이다 이런 기사로 나온 게 있는데 사실 그것만큼 많지 않다. 많지 않고 그 사람들이 사실은 적극 지지층 혹은 소극 지지층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크다. 그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소극 지지층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크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에서는 나는 민주당이나 혹은 새누리당이 마음이 가는데 어쩐지 이번에는 찍기 싫어. 혹은 이번에는 찍어도 안 될 것 같아. 이런 요소들 때문에 투표를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 여론조사에서는 계속 부동층으로 잡히고 실제 투표행위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투표하지 않는 투표 기권자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국민의당이라는 변수가 있잖아요. 이 국민의당이라는 변수는 그 틀에서 어디로 넣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가 기본적으로는 그 새누리당과 이제 지금 현재 더민주 중심으로 가는 건데 국민의당은 더민주 소극 지지층 혹은 새누리 소극 지지층 가운데 일부 혹은 제3당과 무소속 중에 일부가 국민의당을 지지할 걸로 예측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국민의당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기왕의 투표 결과를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당 성향 유권자들이 이번에 어떻게 갈지는 이것만 가지고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 사실상 양당 1대1 구도가 된 지역구들이 있는데 그 지역구들의 현재 여론조사를 볼 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보정해서 보면 굉장히 그렇겠네요. 의미 있는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국민의당 후보라면 제가 어떤 걸 잡아낼 수 있느냐면 적극 지지층을 일단 빼고 양당에 소극 지지층하고 제3당 지지층을 합한 게 내 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나의 맥시멈. 그러면 이 소극 지지층들이 어떻게 하면 새누리나 더민주가 아니라 나한테 표를 줄 것인가를 정책 의제적으로 이렇게 발굴해내야 되는 거죠. 그냥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얼굴 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데이터 분석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양당 구조가 굳건한 가운데서도 소극 지지층의 정당마다 이게 좀 층위가 좀 다르고 그럼 그들을 어떻게 투표장에 데리고 올 것인가가 문제인데 이건 조직 동원해서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적적으로 확인하고 선거 그 후보자가 실제로 그걸 향해서 뛰게 만드는 효과를 저는 이제 기대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종로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후보가 많긴 한데 사실상 저기 오세훈, 정세균 1대1 구도라고 보여지는데 네. 거기 여론조사 지금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되는 거 보면 격차가 꽤 컸다가 지금은 줄었더라고요. 조금 붙은 네. 정도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앞서고 정세균 의원이 쫓아가는. 근데 여기 이 평균 지지 지수를 보면 더민주가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런 과거 추세를 봤을 때 실제 선거 결과는 거의 초박빙일 것이다. 이런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말씀하신 종로구의 경우에 더민주 평균이 52.2, 새누리 평균은 45.7, 약 한 6, 7% 차이로 7년간. 예, 7년간 네. 평균을 보면 야권이 우세한 더민주가 우세합니다. 그다음에 적극 지지층을 보면 종로에 더민주는 48.3이고요. 와. 새누리는 43.1입니다. 이것도 5%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지난 7년간 선거 상황을 보면 야권이 절대적으로 유리한단 말이에요. 밭이 좋네요. 예, 굉장히 좋은 지역구인데 실제로는 엎치락뒤치락 했다는 거고 이번에도 여론조사상으로는 여권 후보가 앞선다는 거죠. 네네.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야당이 그러니까 종로에 있는 선거구 유권자들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지역 자체는 야권 강세 지역인데 이번 선거에서는 어떤 이유로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야권 지지자들을 투표장에 못 나오게 만들거나 적어도 여론조사 때 내가 적극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표현을 못하게 만들고 있는, 주저하게 만들고 있는 상태인 거고, 오히려 새누리당은 뭔가 하여튼 뭐 자기 적극 지지층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겠죠. 종로만 놓고 보면 새누리 평균이 45.7이고 더민주 평균이 52.2인데 이걸 새누리당 입장에서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더민주 소극 지지층 4% 정도를 투표장에 못 나오게 만들거나 일부 자기한테 우호적인 방식으로 끌어당기면서 새누리 소극 지지층을 무조건 투표장에 나오게 만들고 무소속 제3당인 2.1%를 새누리당 지지하게 만들면 이게 역전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인 즉슨 전통적인 의미의 선거 때마다 늘 논란이 있잖아요. 집토끼, 산토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선거구별로 보면 이런 무소속이나 소극 지지층들의 충의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 이게 적극 지지층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소극 지지층까지 끌어당겨서 공약과 정책의 유연성을 넓혀야 되는 문제인지 등등을 후보자 스스로도 이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포을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정청래 의원이 컷오프 되면서 전국적인 관심 지역으로 떠올랐는데 여기 지금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가 있는데 여론조사상으로는 뒤지는 걸로 나와요. 근데 한겨레 20일 이번 조사를 보면 가장 밭이 좋은 야당 입장에서 서울에서는 굉장히 좋은 야당 예, 밭이네요. 56.3%, 구로을 58.2%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인데 게다가 여기는 지금 더민주 적극 지지층이 50.8%예요. 그럼 여기는 뭐 집토끼 전략으로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예. 임해도 이기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집토끼 전략을 했어도 되는 건데 뭐 어떻게 됐죠?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민주당에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은 그 유권자들이 더민주를 지지하는데 여론조사에서 안 나오고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죠. 우선 소극 지지층하고 무소속 성향의 사람들이 입 다물고 있고 심지어는 이 정도가 되면 이제 민주 적극 지지층조차도 돌아선 거죠. 돌아서거나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이고 여론조사에서는 안 잡히더라도 투표장으로 이어지면 또 괜찮을 텐데 실제로 이제 이 상황에서는 투표장 안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게 계속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2012년 총선 때 여론조사 발표 공표일 직전에 했던 여론조사하고 실제 득표하고를 만약에 쫙 표로 대입해보면 차이 많이 나거든요. 차이 많이 나기 때문에 특히 대선 같은 전국 단위 투표가 아니라 이런 지역 단위의 총선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에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 없고 여론조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려면 시사주간지 한겨레 사서 자기 동네 데이터를 보고 이 여론조사가 실제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걸 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각 지역구별로 뭐 종로, 마포 뭐 이렇게 봤는데 크게 보면 그래서 결국 지금 한겨레 21에서 분석한 자료로는 야권이 수도권에서 유리하다라는 거죠. 1대1 구도라면 그렇죠. 1대1 구도라면. 그러니까 이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예측이 아니라 분석입니다. 7년이라는 시기를 어떻게 볼지, 4개 전국 선거라는 게 어떻게 볼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선거구 중심으로요. 49개 선거구 가운데 야권이 우세한 곳이 38곳. 압도적이네요. 여권 우세가 야도야 11곳이고 야도. 그다음에 평균 득표율이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게 완전 강세 지역으로만 봐도 야권이 9곳, 여권은 4곳 정도. 그다음에 인천의 경우에는 13개 선거구 가운데 야가 7, 여가 6. 경기도는 약간 역전되는데 60개 선거구 가운데 야권이 26, 그다음에 여권이 34. 토탈해 보면 122개 선거구 수도권, 전체 지역구 선거구 253개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입니다. 절반 정도 선거구 가운데 그동안의 표심 자체는 야가 71, 여가 51 정도로 6대 4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수도권에서는 선거구 단위로 보았을 때는 야권이 우위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데이터를 선거구별로만 보면 조금 그렇고 동단위가 있어요. 동단위가 있다는 건 뭐냐면 이게 생활 반경이거든요. 동이. 아파트가 들어서도 어느 동에 들어서잖아요. 그래서 예컨대 강남의 경우에는 당연히 여권 우세 지역이지만 거기 일원동이라는 데를 들어가 보니까 일원동은 정반대 결과가 나와요. 거기 임대주택도 좀 있고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강북 지역은 야권 우세인 선거구인 가운데도 특정 동을 가면 굉장히 새누리당 지지가 높게 나오는데 들여다보면 최근에 고급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게 정치 사회학적으로 쭉 더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래서 원래의 목적은 이런 방식으로 다양하게 유권자들의 정치 의식과 표심의 행방들을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이긴 한데 이번 선거를 앞두고 그냥 딱 잘라서 말씀드리자면 수도권의 유권자들의 마음 자체는 야권을 지지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겁니다. 71대 51 이 과거 민심이 그대로 반영돼서 만약에 이번 선거가 나온다면 그게 아마 160대 140 정도 되는 거예요.
60대 여가 140. 160, 야가 140. 지난 선거 결과가 딱 이거거든요. 지난 선거가 수도권에서 67곳 이겼을 겁니다. 아마 야당이. 근데 그때보다 지금 10석이 늘었잖아요, 수도권이. 그러면 71석이란 건 4석이 느는 거니까 딱 그 비율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산수 잘하시네요. 그렇죠. 네. 140 경제부가 되는데 140 한두 석, 그리고 여기는 150대 후반 이 정도가 이제 딱 민심을 반영한 표수가 되는 거죠. 근데 야권이 분열됐으니까 뭐. 근데 어쨌든 지금 그러면은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이제 지지율을 보면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것보다 못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야당 쪽에서 유권자들 기존의 그 유권자들이 원했던 것들을 못 따라주고 있다라는 건데 어떤 부분들이 지금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여론조사의 한계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여론조사랑 이 데이터를 바로 대비시키기에는 약간 좀 갭이 있는데 뭐 굳이 해석하자면 이런 거죠. 일단 야권이 이제 분열되어 있는 상태인데 더민주 소극 지지층이 뭔가 굉장히 큰 실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실망하고 있는 거고 그 더민주 소극 지지층이 그렇다고 해서 새누리당으로 가거나 국민의당으로 갔는지는 정확치는 않지만 아마도 안 그런 걸로 보여지는. 대신 새누리당 적극 지지층은 이제 당연히 적극 지지층 그대로 있고 소극 지지층은 뭐 적절한 비율과 구성으로 계속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그러니까 이 야권 쪽에서는 적극 지지층을 제외한 소극 지지층이 붕괴하고 있는 상황이고 새누리당은 적극 지지층이 공고한 상태에서 소극 지지층과 심지어는 아마 그 제3지대에 있는 유권자들까지도 일부 끌어당기고 있는 게 아닌가. 선거 때만 되면 계속해서 보도가 되는 게 어쨌든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투표장에 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그렇죠. 야권 쪽은 아무래도 뭐 쉽게 투표를 포기하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서울의 경우는 좀 다른데 경기도 정도로만 넘어가도 아까 말씀드린 적극 지지층이 50%가 넘어가는 지역구가 왜냐면 서울 같은 경우에 더민주 적극 지지층이 50을 넘어가는 경우 강북을, 관악갑, 금천, 마포을, 서대문갑 뭐 이런 정도예요. 새누리 적극 지지층이 50%를 넘어가는 경우는 강남갑, 병, 서초갑을 전통적으로 다 강남 지역이네요. 그러니까 서울만 놓고 보면 50% 넘어가는 선거구가 오히려 더민주 쪽이 더 많죠. 근데 경기도로 넘어가면 이게 굉장히 바뀌어져요. 50을 넘어가는 선거구가 경기도의 경우에는 새누리가 주로 더 많고 더민주의 경우에는 50% 넘어가는 선거구가 극히 드문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적극 지지층 적극 지지층. 예. 적극 지지층이 50% 넘어간다는 건 스스로 실기하지 않는 이상 자기 선거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인 즉슨 이 적극 지지층이 공고하니까 따라서 이 적극 지지층 중 무조건 투표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적으로 느꼈던 새누리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투표장 간다라는 거를 뭐 이런 걸 통해서도 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이 데이터 분석에 기초해서 이번 총선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좀 비관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 확인했듯이 여야로 좀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는 거 확인했고요. 소극 지지층이 아주 두텁지는 않다라는 거. 근데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확확 다 바뀌는데 우리 모두 알다시피 현재 수도권에서는 야권 후보가 복수로 존재하는 상태이므로 이 여기에 기초해 보면 소극 지지층들의 상당수가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견인 요인이 없고 그 제3당이 국민의당이 그 양당의 소극 지지층을 포함해서 쭉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또 이야기는 달라요. 근데 그런 파괴력이 없는 그런 파괴력이 있지 않은 정당이 그냥 하나 있고 야권 표는 모이지 않고 새누리당 적극 지지층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이번 선거는 좀 야권 입장에서는 비관적이죠. 네. 일부러 약간 반대되는 얘기를 좀 보태자면 여의도 연구소 새누리당 싱크탱크죠. 거기서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는데 최소 135석에서 최대 140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엄살인데 주목할 점은 그들이 이제 안심번호로 했다는 거죠. 안심번호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안심번호 쉽게 말해서 핸드폰으로 여론조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역, 예를 들어 마포을에 있는 핸드폰 번호를 쭉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죠. 받아서 여론조사를 할 수 있어요. 정당이. 여의도 연구소가 안심번호로 해보니까 이게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거하고 굉장히 다르다. 물론 자기들 지지층을 보고 이제 하는 얘기겠지만 어쨌든 안심번호로 지금 정당들은 계속 돌리고 있기 때문에 언론보다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여의도 연구소의 그런 엄살이나 선거 전략을 짜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 데이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약간 반대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약간 결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여의도 연구소가 제법 정당 연구소 가운데는 여론조사를 잘하는 기관으로 잘하죠. 소문나 예. 있는데 한 가지 대외형이 있고 대내형이 있어요. 저는 그거 안 믿어요. 예, 저도 안 믿는데 어쨌든 그런 흐름도 있을 수 있다는. 역대 선거 가운데 한국에 있는 전국 선거 가운데 대부분이 선거 이제 한 이제 일주일
좀 남은 거잖아요. 녹화 기점으로 보면 일주일 안에도 이슈랄까 또 다른 다이나믹이 형성된 적이 많았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뭔가 다이나믹이 형성될 수도 있는데 그 다이나믹이 뭔가 형성되어서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올 만큼의 그 파괴력과 양력을 주지 않는다면 현재 상태로는 단일화되지 못한 야권 후보가 난립한 가운데 여권 후보가 수도권에서도 상당히 대단히 선전할 걸로 저는 네, 선거를 앞두고 한시적으로 편성됐던 불타는 감자 총선편이 오늘로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기회에 더 즐겁고 유쾌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